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시트로엔 C4 칵투스 준비했습니다. 2세대 모델이죠. 이전 세대 모델에서 만날 수 있었던 에어범프를 싹 제거를 해서 차체 하단부에 몇 개 에어범프를 남겨놓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에어범프가 거의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드름 치료를, 피부 치료를 말끔하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어쨌든 좀 더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온 시트로엔 C4 칵투스 오늘 만나보도록 하죠. 파워트레인도 살짝 변화가 있었죠. 1.5 엔진으로 바꿨습니다. 이전에 1.6 엔진, 99마력의 1.6 엔진을 적용을 했었는데요. 신형 모델로 교체되면서 1.5 블루 HDI 디젤 엔진이죠.를 적용을 해서 120마력의 힘을 냈습니다. 엔진 배기량은 줄었지만 엔진의 힘은, 최고 출력은 더 세진 거죠. 다운사이징의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차체 안팎에서 좀 더 재기발랄한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모습들을, 그런 디자인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이 차를 타면서 시트로엔 C4 칵투스의 어떤 그 경쾌한, 재미있는, 유쾌한 모습을 함께 느껴보도록 하시죠. 출발합니다. 운전석입니다. 자, 스티어링 휠 먼저 볼까요? 자, 하나, 둘, 약 2.9회전 정도 합니다. 뭐 큰 차가 아니니까 굳이 3회전까지 갈 필요도 없죠. 2.9회전도 좀 과하지 않나? 2.5회전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3회전 안 되는 스티어링 휠 주행비 보고 있고요. 그냥 동그란 스티어링 휠이 아닙니다. 위아래에 살짝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Z자 휠이라고 할까요? 위아래가 살짝 평평합니다. 손에 쥐는 맛, 손에 쥐는 느낌도 좋고요. 엄지손가락 파지 잘 됩니다. 재밌는 것은 사각형 모니터 2개로 정보 표시창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계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앞부분에 올라오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주행 표시창의 변화 이런 부분들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냥 모니터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 띄워줍니다. 심지어 RPM도 보여주지가 않죠. 상당히 불친절한 계기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주요 정보는 이 센터페이샤에 올라와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거의 모든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주행 기능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스탑 앤 스타트, 주차 센서, 사각지대 모니터링, 타이어 공기압, 이런 부분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설정은 주차를 할 수가 있고, 미러 폴딩 방지. 자, 차에 어디를 봐도 내비게이션은 뜨지를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차에 내장되어 있지 않은 거죠. 요즘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가 어디 있어 싶은데요. 바로 이 차 C4 칵투스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렇다고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할 수는 없겠죠. 솔루션이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서, 자, 이 잭을 갤럭시 노트 8인데요. USB 데이터 연결을 하면, USB를 통해서 핸드폰과 데이터 연결을 하면, 자,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 뜨죠.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이 돼서 핸드폰 기능이 이제 연동이 되는 건데요. 이제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음악, 전화, 핸드폰의 모든 기능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도 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있으면 스마트폰의 것을 사용을 할 수 있게 솔루션을 제공해 주면 되지, 굳이 내비게이션을, 네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내 차에도, 이 차에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니? 라는 거죠. 합리적인 얘기고요. 서로 연동해서, 불편함 없이 연동해서 쓸 수 있다면 그렇게 사용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 되겠죠. 안드로이드 오토를 딱 연결해서 사용하는 순간 차에 비어있던 많은 부분들이 순식간에 채워져 버립니다. 내비게이션, 핸즈프리, 전화, 그리고 오디오, 블루투스 오디오, 이런 부분들 순식간에 다 채워지기 때문에 말이죠. 상당히 어떤 그 스마트폰과 합리적으로 영리하게 이렇게 결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그 연결을 하려면 무선이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유선으로
USB를 통해서 유선으로만 연결이 되고 있는 게 조금 불편하다면 불편하달까요? 뭐 그 정도 불편하면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 하나 연결하면 이렇게 편리한 세상을, 편리한 안드로이드 오토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차 어떤 그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글로우 박스가 이렇게 위로 열립니다. 되게 앞으로 열다가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요. 뭐 어쨌든, 그리고 지금 루프를 보면 이 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있죠. 여기에 뭔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안에 에어백 모듈이 들어가 있습니다. 글로우 박스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에 내장되어 있던 에어백을 둘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에어백을 이제 자동차 업계 처음으로 이 지붕에 에어백 모듈을 세팅을 해서요, 에어백이 터지면 여기 이 틈새를 비집고 에어백이 앞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색다른 시도를 과감히 시도해보는 그런 재기발랄함, 돋보이는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이 역시 시트로행답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도어에 보시면 이런 그 가죽 여행 트렁크 가방의 손잡이 같은 가죽 스트랩으로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었죠.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열 때는 이렇게 열게 되고요. 그리고 모니터, 완전히 노출형으로 되어 있는 이 모니터, 상당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노출형 모니터는 그렇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자, 밑에 보면 송풍구가 이제 옆쪽 중앙 송풍구의 조수석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틀고 있죠. 조수석을 향해서 조수석 동승객에도 충분한 송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엔진 스탑,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을, 핸드폰과 데이터 연결을 위한 USB 단자, 그리고 12V 전원구, 그리고 그립 컨트롤. 그립 컨트롤 버튼은 머드, 샌드, ESP 오프, 표준, 뭐 이런 식의 그립 컨트롤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굳이 사륜구동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미끄러운 길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을 가진 그런 그립 컨트롤 모드를 갖고 있습니다. 6단 자동 변속기를 조율하는 변속 레버죠. 변속 레버를 뒤에 놓고 왼쪽으로 밀면 수동 변속이 되고요. S 버튼을 누르면 스포츠 모드가 됩니다. 자, 시트는 약 15mm 고밀도 폼을 사용을 해서 좀 더 푹신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아유, 상당히 포근한 푹신한 쿠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격자무늬, 바둑판과 같은 격자무늬를 넣어서 좀 더 색다른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뭐 벤치의 느낌을 주고 있죠. 특히 뒷좌석, 잠시 후에 들어가 앉아 보시겠지만 뒷좌석의 느낌은 완전히 벤치 그 자체다 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자, 기능적이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좌측 일렬 주차, 우측 일렬 주차, 좌측 직각, 우측 직각, 그러니까 좌우에 일렬 주차, 직각 주차 모두 주차 보조를 해 주고요. 그래서 주차에 자신 없는 초보 운전자들도 이런 그 주차 보조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아주 편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 보실까요?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앞좌석을 뒀습니다. 그리고 뒤로 옮겨 앉았는데요. 뒷좌석은 완전히 거의 뭐 벤치 스타일입니다. 그냥 일자형 벤치에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렇게 시트는 6대4로 시트를 접을 수가 있고요. 앉으면 역시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그런 고밀도 폼을 사용을 해서 푹신한 시트의 느낌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던지듯이 시트에 앉는데 시트가 몸을 탁 잘 받아주네요. 아주 포근하게 푹신하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머리 위 주먹 하나 이렇게 세워서 들어가고요.
무릎 앞에도 시트 뒷부분 안으로 이렇게 많이 파놔서 보기에는 좁아 보이던데요. 무릎을 대보면, 주먹을 갖다 대보면 주먹 하나가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좁다, 차급에 비해서 그렇게 좁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고밀도 폼을 사용을 하면 푹신한 그런 이점은 있는 반면에 15mm 그 두께만큼 공간을 손해봐야 되는 면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만약에 더 얇은 시트를 만들게 된다면 공간은 좀 더 많은 공간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보기에 상당히 시트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시트가 상당히 두껍고 이렇게 만져보면 알 수 있듯이 상당히 포근한 푹신한 시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시트에 비해서 좀 더 두꺼워서 공간적인 면은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막상 들어 앉아서 보면 무릎 앞 공간이랄지 머리 윗 공간이랄지 그렇게 좁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센터 터널 손바닥 높이, 손바닥에 채 안 되는 높이로 센터 터널은 올라와 있습니다만, 역시 뒷좌석의 시트 바닥의 느낌은 그렇게 차이가 없고요. 옆좌석에 앉을 때나 큰 차이 없습니다. 다리를 살짝 벌리 앉아야 된다는 점 말고는 그렇게 크게 불편한 점은 없겠습니다. 다만 불편한 점, 뒷창이 밑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아니, 뒷창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정도로 살짝 열어놓을 수 있을 정도죠. 이 이상으로는 차창을 열 수가 없어서 좀 때로는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다 할 송풍구나 USB 포트 이런 부분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뒷좌석 승객을 위한 암레스트, 접혀 들어가는 암레스트조차도 제공되지 않아서요. 뒷좌석에서는 그냥 앉아서 편안한 시트에 몸을 맡겨서 자는 것 정도가 유일한 그 낙일 것 같은데요. 이렇다 할 즐길 만한 요소, 스마트폰 모바일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들 일체 없습니다. 차창을 열 수도 없고 마치 파출소 순찰차의 뒷좌석에 앉은 기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느낌을 이 차에서 잠깐 받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만 알아들으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시승 하면서 이 차의 느낌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시죠. 다시 앞으로 갑니다. 깍두기 같은 에어범프를 차체 좌우측에 달았던 차죠. 좀 우스꽝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좀 자유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습으로 첫 모델이 출시가 됐었죠. 칵투스는 2014년 2월에 출시를 했죠. 전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출시 날이 아마 앙드레 시트로엥의 생일에 맞춰서 출시를 했다고 하죠. 시트로엥의 창업주의 생일날 맞춰서 출시한 시트로엥 C4 칵투스입니다. 그만큼 어떤 그 시트로엥의 입장에서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내건 차로 이 차를 자리매김하고 싶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겠는데요. 차체 측면 또 곳곳에 에어범프를 부착해서 나온 모습이 가히 쇼킹한 모습이었죠. 어떻게 차를 저렇게 만들 생각을 했지? 라는 부분,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차를 또 시승을 했었고요. 이제 작년에 모델 체인지를 했고 한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시판에 나섰는데요. 그런 그 조금 다듬어진 모습으로 바뀌었죠. 에어범프를 장착한 쇼킹한 모습은 에어범프를 차체 측면 도어 하단부로 옮겼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제거를 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 존재감이 사라졌고요. 승차감을 강조하는 그런 서스펜션 세팅, 편안함을 앞장 세우는 어떤 그 상품성으로 2세대 C4 칵투스를 다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상당히 지금 85, 86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무척 편안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세단에서의 편안함과는 조금 다른 그런 편안함인데요. 유럽
브랜드들의 어떤 그 딱딱한 서스펜션에 길들여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 낯설 수도 있겠습니다. 그 편안한 안락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서스펜션과 시트로 우선 그 요인을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프로그레시브 하이드롤릭 쿠션 서스펜션, 댐퍼 상하에 2개의 오일 쿠션을 적용한 서스펜션인데요,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서스펜션이 좀 더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시트입니다. 시트에서 이런 쿠션을 담당하는 폼의 재질을 무척 두꺼운 재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밀도 폼인데요, 두께가 15mm에 이릅니다. 보통 뭐 2mm, 뭐 아무리 두꺼워야 5mm 미만 정도의 쿠션을 사용하는데요, 그런 폼을 사용을 하는데 스포 칵투스는 좀 더 편안한 승차감을 위해서 15mm나 되는 고밀도 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편안함, 포근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이 멀미를 불러올 수도 있을 정도의 물렁거림, 뭐 이런 정도의 부작용을 걱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일단 이 차는 1.5리터 엔진을 사용을 해서 그렇게 그 하드한 서스펜션이 빛을 발하는 고속주행까지 달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속도를 좀 내볼까요? 자, 이제 시속 100km 정도 넘어가는 속도인데요, 벌써 운전자 바람 소리가 커지고 있죠. 속도를 이보다 좀 더 내면 어떤 그 소리들이 속도에 비해서 좀 더 커지는 그런 느낌을 받죠. 더 가속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별로 들지가 않습니다. 빨라야 110에서 조금 더 가는 정도의 속도를 아주 최적으로 즐길 수 있을 텐데, 그 정도 속도에서 라고 한다면 굳이 서스펜션이 딱딱하지 않아도 약간 소프트한 서스펜션이어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프트한 서스펜션이 고속주행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 자체가 고속주행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차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은 시트로행의 어떤 그 브랜드 컬러 전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트로행 ECV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농민을 위한 차였는데요, 프랑스의 국민차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ECV. 농부들이, 프랑스의 농부들이 이 차를 타고 계란을 바구니에 담아서 움직이더라도 계란이 깨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게 그 차의 개발 목표였습니다. 하단 서스펜션이었다면 계란이 다 깨질 수밖에 없었죠. 계란을 품은 바구니가 푹신하게 시트에 안겨서 흔들거리는 와중에서도 깨지지 않도록 편안한 쿠션, 서스펜션을 혹은 완충작용을 할 수 있었던 차로 만든 겁니다. 그런 전통이 있는 시트로행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차 칵투스의 어떤 그 부드러운 서스펜션, 그리고 부드러운 시트, 소프트한 시트, 이런 부분은 시트로행의 전통을 담은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브랜드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런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크루즈, 지금 삐삐 소리가 나죠. 차선 이탈 경고 장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조향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고요, 하지만 방향지시 등을 넣지 않고 차로를 넘을 때 이렇게 경고음을 내주는 거죠. 무려 11가지의 첨단 편의 및 안전장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차선 유지보조 기능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직접 조향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고 그냥 차간거리 정속 주행 정도만 충실하게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이 들어있나 한번 볼까요? 시속 5km 미만에서 작동하는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 그리고 60km 이상에서 작동하는 차선 이탈 경고, 스피드 리미트 인지, 교통 표지판의 속도 제한을 읽어서 알려주는 겁니다. 사각지대 모니터링, 파크 어시스트, 운전자 주의 경보, 운전자 휴식 알림, 코너링 기능을 가진 안개등, 힐 스타트 어시스트, 후방 카메라, 키리스 엔트리 앤 스타트, 그립 컨트롤, 무려 이렇게 12개의 첨단 편의 장비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정작 어떤 에이다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차로 유지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먹을 게 없는 잔칫집,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소비자들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정작 만날 수 없다,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긴급제동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안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다만 운전자가 실제 상황에서, 평소 운전하는 상황에서 직접 느끼기는 쉽지 않다, 직접 경험할 일은 많지 않다라는 것일 뿐이고요.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차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가속하는 김에 좀 속도를 내봅니다. 고속주행 구간에 접어 들었는데요. 자, 체감 속도가 훨씬 높습니다. 실제 속도보다. 바람 소리도 속도에 비해서 좀 더 크게 들리고요. 자, 실제 속도보다 어떤 그 차체의 반응이 좀 더 큽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바람 소리도 더 커지고 아무래도 좀 불안해지는 감이 있죠. 운전자가 느끼는 심리적 불안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될 테고요.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아주 빠른 속도여서 제동을 하면서 계기판을 봤더니 생각보다는 낮은 속도였습니다. 그렇게 빠르지 않은 속도였는데 어떤 그 차체의 반응은 훨씬 더 높은 속도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얘기죠. 엄살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고속주행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 차의 성격이 그렇게 어떤 그 고속주행을 즐기는데 포커싱을 한 차가 아니거든요. 실주행 영역에서 편안하게 효과적으로 또 주행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진 차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차를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소형 SUV를 타고 왜 이렇게 못 달려, 왜 이렇게 고속에서 약해 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맞지 않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자, 1.5 디젤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죠. 블루 HDI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이전 모델 1.6 엔진에서 다시 더 줄였습니다. 배기량을 줄였고요. 이게 6단 자동 변속기, 신형 6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을 해서 배기량은 줄였지만 출력은 약 21마력 정도 늘었습니다. 더 세진 힘을 가지고 왔고요. 조향의 반응, 이렇게 한번 힘을 줘서 이제 조향을 하면은요, 약간 차가 휘청 물렁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차체의 높이도 있고 서스펜션도 부드럽게 세팅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타이어와 쿠션도 같이 이런 그 충격을 완충하는 효과를 주면서 차체가 기울어지는 느낌을 주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지지하면서 버텨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어느 정도 받아앉는, 물렁하고 받아앉으면서 반발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간직한 그런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 포근하고 마음에 드는 그런 반응입니다. 하지만 달리기를 좋아하고요, 또 고속 질주를 좋아하고 좀 강한 하드한 코너링, 서킷 주행 이런 부분을 즐기는 분들이 이 차를 탄다면 많이 힘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펀트 드라이브의 요소가 이 차는 다른 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즐겁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즐거움을 주는 재미의 요소가 다른 데 있다. 어떤 무조건 달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재미있는 재기발랄한 디자인, 그리고 포근함을 느끼는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을 이 차에서는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차들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의 요소와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그 펀트 드라이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킥다운 버튼이 강하게 버티고 마저 밟아야지 시프트업이 일어나고요, 킥다운이 일어나고, 시프트 레버를 위로 밀면 시프트 다운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당기면 시프트 업이 되죠. 자, RPM 체크가 되지 않아서 좀 운전하는데 감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엔진 사운드를 들으면서 변속 레버를 조작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가 봅니다. 역시 노면의 충격, 노면의 굴곡, 그리고 노면의 충격을 약간 여유 있게 소화해내고 있는 거죠. 제동도
빠른 속도에서도 차체의 어떤 그 속도 제어를 잘 하고 있고요. 제동에 따른 차체의 반응 즉각적입니다. 속도 줄이고 제동 턴. 조금 더 세게 들어와도 될 뻔했네요. 차체는 확실히 많이 기웁니다. 많이 기우는 느낌이 나는데 그렇게 불안한 느낌도 없는 것이 상당히 특이한 그런 그 느낌을 받는데요. 상당히 빠른 속도에서도 차체가 많이 기울어지지만 의외로 또 심리적인 불안감은 또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요. 괜찮습니다. 자, 아주 뿌옇고요.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이제 갈수록 이 대기 환경의 질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텐데요. 그때마다 이 디젤 자동차들 눈치 참 많이 보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많이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 차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를 일으켜서 엄청 시끄러웠죠. 역시 아직 법적인 과정은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어쨌든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상당히 파장이 컸습니다. 그 와중에 푸조 시트로엥 PSA 그룹은 상당히 그 논란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죠. 기본적으로 LNT 방식이 아니라 SCR 방식을 처음부터 고집을 했고요. 선택적 환원 촉매 방식입니다. 그리고 DPF 디젤 미립자 필터를 적용을 해서 푸조 시트로엥의 주장에 따르면 이 차 역시 마찬가지고요. WLTP, 그러니까 유로 6보다 더 강화된 유로 6.2 기준을 통과하고 있고요. 질소산화물의 90%, 그리고 미세먼지의 99.9% 이상을 걸러낸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의 99.9%, 그러면 미세먼지는 거의 완전하게 제거를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적어도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에 관련해서는 푸조 시트로엥의 어떤 그 시스템이 가장 앞선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타이어는 205/501 17 사이즈의 타이어를 앞뒤로 장착하고 있고요. 맥퍼슨 스트럿의 토션빔 서스펜션을 사용을 해서 고속 코너에서 아주 좀 많이 기울어지는 맛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도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그 힘든 상황에서도 차체의 균형을 잘 지켜내는 부드럽지만 차체의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버텨주는 그런 서스펜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 아래 보면 이 그립 컨트롤 조절 레버가 있죠. 로터리식으로 이렇게 원형 레버를 돌려서 조절을 하는데요. 표준,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이런 그 주행 모드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SUV지만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푸조 시트로엥이 사륜구동 시스템 대신에 이런 그립 컨트롤 시스템을 도입을 하죠. 아주 험한 오프로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미끄러운 길, 눈길 같은 경우에는 그립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도 그립 컨트롤만 잘 활용을 하면 차가 움직이는데 크게 지장이 없겠다라는 게 푸조 시트로엥의 판단이죠. 굳이 사륜구동이 아니어도 미끄러운 길, 젖은 길에서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움직일 수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 타이어가 그립을 잃어서 헛바퀴를 돌기 때문에 차가 못 움직이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가 헛바퀴 돌지 않도록 그립 컨트롤을 잘 해주면, 미세 조정을 하면서 헛바퀴를 돌 때마다 브레이크를 잡았다 놨다, 혹은 센서를 통한 동력 전달, 이런 그 기계적 물리적인 조치를 통해서 바퀴에 헛바퀴가 도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살짝 돌려주면서 타이어의 그립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면 차가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면에 착안을 해서 PSA 그룹 시트로엥과 푸조는
그립 컨트롤러 사륜구동 시스템을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고요. 연비에도 유리한 방식이어서 이런 도심 지향의 SUV에는 바로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현명한 대처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도를 올렸고요. 뒤가 좀 통통통통 튀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야, 차가 돕니다. 차가 아무래도 서스펜션이 좀 약하니까 이렇게 아주 하드한 강한 코너링에서는 차가 좀 힘들어 하네요. 뒤가 통통 토션빔이어서 좀 튀기도 하고 많이 기울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반경이 좁은 코너를 힘차게 달리는 데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서스펜션인 듯 합니다. 많이 힘들어 하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강한 주행, 아주 차를 끝까지 몰아붙이는 주행을 즐기는 드라이버라면 이 차 안 타시는 게 좋겠습니다.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부드럽고 편하게 다뤄야지 이 차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잠깐 살펴볼까요? 3천만원 전후에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죠. 필트림과 샤인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요. 필트림이 아래 트림 있죠. 2,980만원입니다. 그리고 샤인 트림은 윗트림인 샤인 트림은 3,290만원이고요. 올해 6월까지는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보다는 조금 더 싸게 차를 구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3천만원대에서 혹은 3천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유러피언 SUV, 소형 SUV를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차체의 움직임이 디젤차 같지 않은 그런 가벼움이 있습니다. 워낙에 디자인이나 상품 구성도 상당히 재기발랄하고 경쾌한 그런 그 기분을 주는데요. 차체의 움직이는 느낌도 무겁지 않습니다. 가벼운 그런 느낌, 경쾌한 발자국의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이 차의 공차 중량 1265kg으로 차 자체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120마력의 힘이 이런 1200kg의 차체를 딱 장악해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딱 좋은 그런 힘의 비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당히 유머가 있는 차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지붕에서 터지는 에어백, 위로 올리는 글로우 박스, 다음에 시트를 뒤로 제끼기 위해서는 한 번에 빡 넘어가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시트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열심히 돌려야 되는데요. 조금씩 돌려야 시트가 조금씩 뒤로 넘어갑니다. 딸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런 시트가 있는 차를 사주고 싶은 생각도 드는 거죠. 딸들에게는 안전한 차, 딸들에게는 안전한 시트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젠더 이슈에 좀 문제가 될라나요? 어쨌든 남자한테도 안전한 차일 수도 있죠. 갑자기 누나가 확 시트를 제껴버리면 당황스럽겠죠. 그럴 일이 없습니다. 시트는 절대 한 번에 확 제껴지지 않습니다. 역시 프랑스 차다운 프랑스의 어떤 그 기능적인 합리적인 그 철학이 배어있는 차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유머도 있고요. 또한 그 가격, 기능, 디자인 면에서 어떤 기능적인 합리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간을 유효하게 아주 합리적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4WD 대신 그립 컨트롤을 사용을 하고 있고, 국산 SUV를 살 수 있는 소비자라고 한다면 이 차도 한번 욕심내 볼만한 정도의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시익이 없고 상당히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게다가 유머까지 가진 그런 프렌치 SUV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의 유러피언 소형 SUV들과는 좀 다른 프랑스만의 감각이 묻어있는 그런 프렌치 SUV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주행 테스트 여기서 마무리하죠. 단도직입입니다.
센터 페이시아에 들어와 있는 이 모니터 돌출식인데 사각이 너무 선명합니다. 각진 부분이 너무 선명해서 안 그래도 둘레를 좀 라운드화 시켜도 걱정이 될 법한데 아주 각이 예리한, 사각이 예리한 이런 모니터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 제 입장에서 좀 안전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아이들이 좀 까불다가 와서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꽤 크게 다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안전을 고려해야 되는 아주 가장 보수적이어야 하는 대시보드 디자인의 추세가 어느 순간에선가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실내인데요, 우렁우렁 들리는 이 디젤 엔진 소리 조금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시트로엔 C4 칵투스가 그럴 정도로 디젤 엔진의 미세한 떨림, 소리 이런 부분까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손을 봐야 되는 그 정도의 고급차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실내에서 들리는 이런 정도의 디젤 엔진 소리가 상당히 거슬리는데요. 밖에서 들리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밖으로 나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밖에서 들리면 이런 정도 소리가 들립니다. 상당히 우렁우렁 하는 그 디젤 엔진 특유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런 그 디젤 엔진의 공회전 소리, 디젤 엔진 소리 자체를 좀 조용하게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끄럽습니다. 디젤 엔진 자체가 엔진 스탑 시스템이 있어서 이런 공회전 소리를 들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듣게 되면 거슬리는 게 사실이네요. 디젤 엔진 소리는 조금 더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제어식 6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고 1.5 디젤 엔진입니다. 과거에 1.6이었는데요. 자, 출발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휠 슬립이 초반에 좀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제법 강한 초반 가속, 초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속 100 넘었고요. 이 차 마력당 무게비가 약 10.5kg 정도의 힘의 비례, 힘의 균형을 갖는 차인데요. 시속 100km를 주파하는 시간도 약 10초 전후가 되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네, 이제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에서 복귀하는 길에 연비를 체크를 하는 건데요. 네. 자, 트립2를 완전히 초기화를 해서 서울 돌아가는 길에 여기서부터의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은 스포츠를 해제를 하고요. 자, 표준 모드로 가겠습니다. 에코 모드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요. 표준 모드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엔진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조용하죠. 실내가 조용해지는데요. 스티어링 휠을 슬쩍 힘을 줘서 돌리면 시동이 켜집니다. 그래서 엔진 스탑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는 가급적 스티어링 휠을 안 만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의 고기복합 연비는 15.5입니다. 와우, 대단한 연비 아니겠습니까? 2등급 연비 15.5km/L의 연비를 보이는데요. 연비 테스트를 통해서 얻는 연비는 그보다는 좀 더 좋아야 되겠죠. 자동차도 차지만 내 연비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배가 고픕니다. 네, 자유로에 올라왔고요. 아주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2.2까지 올라왔군요. 약 6km 정도 움직였는데요. 평균 연비 25.6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공인복합 연비보다 훨씬 더 10km 이상 더 가는 연비죠. 자, 자유로 타서 이제 행주대교 북단까지 도착을 했는데요. 연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9.4 기록하고 있습니다. 29.4인데요. 무려 이제 30km, 리터당 30km를 넘보는 연비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수준이죠.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5.5니까요. 거의 2배에 가까운 연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연료로 거의 2배의 길이를 간다라는 얘기죠. 리터당 15km 가는데 지금 거의 30km 가까이 달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대단한 녀석입니다. 자, 연비운전을 하다 보면 아주 미세한 차이로도 연비가 악화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연비가 개선되는, 미세한 차이로 연비가 개선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주 미세한 차이로 악화되는 경우는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 연비, 연료를 아끼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될 테고요. 그래도 대체로 어떤 그 조심해서 차분하게 차를 다루고 가속 페달을 깊게 밟지 않고 여유 있게 운전을 하면 거의 100%의 확률로 공인복합 연비보다 좋은 연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연비 테스트를 하는 이유, 그 자동차 해당 모델의 연비 우수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경제운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경제운전, 연료를 아껴서 운전을 하면 이런 정도로 우수한 연비를 어느 차에서나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느 차에서나 공인복합 연비 이상의 연비를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 경험칙상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올림픽대로를 쭉 타서 지금 일수교차로 빠져나가기 직전입니다. 평균 속도 49까지 떨어졌는데요. 연비 28.5 기록하고 있죠. 평균 연비 29.4를 줄곧 유지해 왔는데요. 교통 체증 구간이 길어지면서 결국 28.5까지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교대역에 다 왔죠.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신호 걸려서 정지를 했습니다. 엔진 꺼졌고 평균 연비 27 기록을 했습니다. 대단한 연비죠.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15.5도 대단한데 그보다도 12km 가까이 더 좋은 연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연비 아니겠습니까? 역시 PSA 그룹, 푸조 시트로엔 그룹의 연비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시 연비 갑입니다. 자,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15.5, 파주에서 서울까지 55km를 달려온 평균 연비 27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트로엔 C4 칵투스 시승을 했습니다. 프랑스 젊은 사람들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왔던 많은 차들과는 분명히 많은 부분에서 다른 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른 점은 어떤 자동차로서의 성능, 고급감 이런 데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죠. 가장 자동차의 기본적인 부분에 충실하면서 어떤 좀 부드러운 포근한 승차감에 중점을 둔 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왔던 많은 차들은 좀 더 잘 달리고 빠르고 힘이 세고 고급스럽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C4 칵투스는 좀 더 재미있고 편안하고 저렴하고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을 한,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조금 엿볼 수 있는, 프랑스 사람들의 재기발랄함, 아이디어, 돋보이는 아이디어, 또한 유쾌한 그런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맛볼 수 있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드러웠고요. 실주행 영역에서는 충분히 잘 달려줬습니다. 고속주행에서의 어떤 한계가 일찍 다가오는 부분은 어차피 이 차 빨리 달리려고 만든 차, 그러려고 타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 차는 크게 흠이 될 거는 없어 보입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또 무엇보다 디자인이 유럽 사람들, 특히 프랑스 사람들의 어떤 미적 감각은 물론 유머까지 담고 있는 차여서 아주 유쾌하게 탈 수 있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